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지금 스리랑카의 수도죠. 콜롬보에서도 가장 중심 지역인 이 포트라는 지역에 와 있어요. 항구 옆이고요. 어제 네곰보에서 기차를 한 1시간 반 좀 넘게 타고 왔고요. 사실은 기차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전철이랑 거의 같은 방식이어서 나름대로 스리랑카 사람들의 삶의 모습, 현지인들의 삶의 모습도 좀 엿볼 수 있었고요. 좋은 시간이었고, 그렇게 어제 포트에 와서 이제 제가 다음으로 이동할 지역인 아누라다푸라로 가는 기차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네요. 이 스리랑카의 기차가 1등석, 2등석, 3등석 이렇게 있는데 1등석은 워낙 칸수도 적고 편수도 적어서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 직원이 자기가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회신이 없는 걸 봐선 아마 다른 버스나 아니면 정말 입석으로 자리 쟁탈전을 펼쳐서 가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 스리랑카 콜롬보에 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아주 멋진 곳을 가려고 합니다.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건축가인 제프리 바와가 설계한 시마말라카라는 이제 사원이 콜롬보에 있어요. 이제 불교 사원인데 이 제프리 바와 같은 경우에는 이 스리랑카가 배출한 세계적인 건축가거든요. 그래서 그 제프리 바와의 건물들이 스리랑카 여기저기에 남아 있는데 이번 스리랑카 여행의 가장 큰 어쨌든 목적 중에 하나는 가급적 많은 제프리 바와의 건물을 보고 싶어서 찾아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이자 가장 대표적인 건물 중에 하나가 이제 강가 시마말라카라고 이야기하는 불교 사원이고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갈 예정이고, 제프리 바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버거라는 인종, 버거라는 사람들,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식민지배 시절에 서양 사람들과 이제 스리랑카 사람들 사이에 태어난 혼혈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보니 아마 정체성에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그 서양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차별적인 시선을 받았을 테고, 또 이 스리랑카 내부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겠죠. 그런 정서적인 것들이 그의 건축에 고스란히 투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주의 건축이 세계적인 모더니즘 건축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아주 훌륭한 건축가 2명을 꼽으라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루이스 바라간을 꼽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명이 제프리 바와거든요. 그래서 보면 형태적으로는 굉장히 형태적으로나 구성적으로나 굉장히 모더니즘하고 현대적이면서도 굉장히 서양의 이런 합리적인 배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스리랑카의 친환경적이고 친자연적인 요소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그래서 형태적인 것들에 있어서도 그 절묘하게 스리랑카와 이런 세계적인 이런 형태적인 것들이 아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그렇게 두드러지지도 않으면서 가장 이상적인 어떤 지역주의 건축의 하나의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제프리 바와의 대표작인 시마말라카를 드디어 보러 갑니다. 날씨는 구름이 살짝 껴있는 아주 좋은 날씨예요. 날씨도 화창하고 기분이 좋은 아침입니다. 사실은 생각보다 스리랑카 음식이 제 입맛에는 맞지 않아서 식사가 좀 고민이에요. No thank you. 와, 말을 타고 교통정리를 하는 아주 멋있습니다. 스리랑카도 여성 운동이 한창인가 봅니다. 그런 내용을 담은 벽화들이에요.
스리랑카가 불교 국가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이슬람 사원이나 힌두교 사원도 많이 보입니다. 촬영을 위해서는 티켓을 구입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만 대충 보고 나왔습니다. 고층 건물들도 많고 부동산 개발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시마 말라카가 자리하고 있는 인공호수예요. 비에라 호수라고. 이 콜롬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휴게 쉼터, 휴식 공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저 다리를 못 건너가게 앞을 막고 있네요. 강가라마 시마말라카에 왔습니다. 일단 먼 길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멋지고요, 감격스럽고 일단 좋습니다. 일단 이곳은 강가라마 시마말라카라는 현대적인 불교 사원이고요, 1978년에 제프리 바와가 설계해서 완성한 곳입니다. 스리랑카의 전통 사원 양식에다가 아시아 각국의 이런 요소들을 좀 가미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스리랑카의 전통 양식이 보이면서도 현대적으로도 크게 어색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곱게 뻗은 진입로 끝에 건물이 이렇게 묵직하게 앉아 있고요, 오히려 전혀 화려하지 않다 보니까 훨씬 무게감도 있고 공간이 주는 이런 신성한 느낌, 이런 것들이 더 잘 전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스리랑카가 다 그렇긴 하지만 특히 이 콜롬보가 정말 시끄럽거든요. 그런 콜롬보에서도 아주 중심인 여기는 참 고요합니다. 일단 기본 컨셉은 물 위에 떠있는 사원을 만들고자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구현하기 위해 몇몇의 이런 아이템이나 장치들도 좀 보이긴 합니다. 처음 이 시마말라카를 보고 뭔가 되게 네팔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관련 내용을 읽다 보니까 이런 사원의 형식을 네팔의 전통 사원 양식을 많이 차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외부에 오픈된 느낌도 그렇고 전체적인 건물의 형태가 흔히 그 네팔의 카트만두에 있는 더르바르 광장 쪽에 있는 이런 건물들이랑 굉장히 좀 유사성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스리랑카에 이 불교가 굉장히 네팔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그런 네팔의 불교적 전통성을 이쪽으로 차용해서 건물을 지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건물의 외벽은 전부 다 창살로 만들어져 있어서 다 오픈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까마귀나 이런 새들이 안에 좀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마치 그 네모 반듯한 터 위에 살짝 띄워져서 건물이 앉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신비해 보여요. 일단 건물의 외부를 좀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요, 아우 정말 까마귀 소리. 기본적으로는 네 변의 길이가 똑같은 정사각형처럼 보이는데 제가 이걸 정확히 보지는 않아서 아마 그런 느낌이 있고요, 보기에 이렇게 아주 단정하게 형태를 갖추고 또 그런 사이트 위에 건물이 반듯하게 얹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건물이라기보단 그냥 조형 작품 같기도 하고 그냥 이 아시아에서의 어떤 신전 이런 느낌이 좀 많이 강하게 들어요. 사실 이 지역 어떤 종교 건축물들이 좀 요란하고 화려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건물만큼은 정말 침묵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 엄숙한 게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저 계단 좌우에 있는 석상은 가드스톤이라고 하고 그 정가운데 반원형이 도는 문스톤이라고 하는데 이 스리랑카 고대 불교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중요한 성물입니다. 일단 내부는 보시는 것처럼 사방이 다 창살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오픈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개방감도 아주 좋고 바람도 솔솔 들어오는 게 말 그대로
친자연적인 요소들이 담뿍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느낌들이 이곳을 지나치게 무겁고 엄숙하게 하지는 않고 편하게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프리 바와 건축의 일맥으로 통하고 있는 기본적인 컨셉인데, 사실은 건축과 자연을 따로 때려놓으려고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실내는 별도의 지붕 없이 그대로 구조를 노출시켜서 지붕을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심플하고 아주 간결하게 아주 깔끔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가 참 밝고 환하면서도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을 주는 게 느낌이 참 좋네요. 이 시마말라카 역시 그 제프리바의 다른 건물들처럼 그 내부와 외부의 공간의 경계가 좀 모호하는 그런 모호성들이 좀 돋보이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지역성이라는 게 꼭 형태나 색채뿐만이 아니라 이 독특한 기후 역시도 그 지역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경계와 공간의 모호함이 가능한 것도 스리랑카의 지역성이죠. 그래서 결국 트로피칼 모더니즘이란 게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스리랑카의 기후가 갖는 특징으로 인해서 내외부 공간의 모호성이 가능해지고 자연을 충분히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 그게 특징인 것 같아요. 시마말라카를 중심으로 오른쪽은 같이 무리에 떠있는 작은 불전이 있고요, 왼쪽에는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고 있는 부처님의 모습을 형상화한 불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시아의 목구조 건물의 기본적인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시마말라카의 왼쪽에는 이렇게 보리수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이 보리수나무가 스리랑카에서는 굉장히 신성시되더라고요. 보리수나무가 불교에서는 아주 특별한 나무로 인식되고 있거든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던 장소이기도 하고, 실제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던 그 보리수나무가 현재 인도에는 없습니다. 그 당시 그 보리수나무의 나뭇가지를 일부 가져와서 이 스리랑카 아누라다푸라라는 지역에 심었는데, 그게 현재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특히 저 보리수나무 이파리를 보면 넓은 면으로 햇빛을 받고 그 뾰족한 끝이 땅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뭐 이렇게 참선을 하곤 하면 좋은 기운이 나를 거쳐서 땅으로 이어진다고, 그래서 아주 좋은 의미로 많이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건축이 갖는 의의나 이 건축가를 떠나서 그냥 조형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답고 더없이 반듯하고 참 좋아 보여요. 아무튼 기대했던 시마말라카를 와서 봤는데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감동도 많이 받았고요. 강가라마 템플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제일 유명한 불교 사원 중에 하나라고 해요. 시마말라카 바로 반대편에 있고요. 일단 절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데, 와, 규모가 상당합니다. 우리나라 절이랑은 좀 사뭇 많이 다르죠. 신발과 모자를 벗고 티켓을 구입한 다음에 절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티켓은 아까 시마말라카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400루피이고요. 한 1600원 정도 되는 금액, 한 1500원, 1600원쯤 되는 금액이에요. 일단 외부에서 보는 거랑은 좀 달리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굉장히 아늑하고요. 절 분위기가 나네요. 일단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하고 향냄새도 이렇게 짙게 나니까 절에 왔구나 싶은 느낌이 듭니다.
기본적인 남방불교의 형식을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스투파가 있고 그 앞에 불상이 있고, 네팔 불교하고 상당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꽃을 보시했더니 저 까마귀들이 꽃을 다 따먹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주 신성한 보리수 나무가 있다고 해서 걸어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 나무가 엄청 거대하더라고요. 와, 이렇게 잘 보호가 되어 있네요. 보리수 나무 앞에서는 사람들이 정성껏 참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한쪽으로는 시원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도 저기서 좀 잠깐 쉬었다 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종교 공간에서나 사람들은 참 진지합니다. 엄숙하고요. 와, 이렇게 봐도 나무가 진짜 거대합니다. 우람하고 그냥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아래층에 있는 부처님이 모셔진 곳으로 좀 들어와 봤는데, 와, 진짜 화려하네요. 우리나라랑은 참 많이 다르죠. 뭔가 너무 디테일하고 선명하고 색깔도 화려하고, 그러다 보니 좀 다른 쪽으로 약간 좀 경외심이 드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불상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여긴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 있는 보로부두르 사원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아마 뭔가 연관성이 있거나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골목의 끝에 제프리 바와의 집인 바와 하우스가 있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을 보면 하우스 투어는 미리 예약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잠깐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가서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걸어오는데 이 지역 자체가 되게 고급 주택들도 많고, 콜롬보 시내에서도 아주 부유한 동네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바와하우스에는 찾아왔고요. 여기가 넘버 11이라고 불리는 곳이고, 지금 보면 저 옆에 넘버 9도 넘버 11만 바와하우스인가 보네요. 그래서 어쨌든 다행인 건 2시부터 투어는 사전 예약 필요 없이 진행한다고 하니까 요 근처에서 시간을 조금 보내다가 오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격은 3,000루피, 10달러 정도 되네요. 12,000원 정도? 비싸긴 한데 그래도 왔으니 봐야죠. 아무튼 이따 2시에 다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남아 카페를 좀 와봤습니다. 스리랑카 카페는 어떤지 좀 볼까요? 생각보다 카페가 너무 세련돼서 살짝 놀랐고요. 이렇게 내부 공간, 외부 공간이 잘 아우러져 있어서 예쁘네요. 카페인데 다양한 음식들이 있고요. 빵이랑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네요. 사실은 외관이 되게 이쁘고 인테리어도 되게 세련돼서 좀 비싼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다른 곳에 비해서는 좀 저렴한 편인 것 같습니다. 조금 편히 쉬었다가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자리를 잡았고요.
주스를 시켰습니다. 커피를 먹으려고 했는데 커피보다 생과일 주스가 더 싸더라고요. 숨막히게 뜨거운 콜롬보 시내에서 와, 오아시스 같은 곳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스리랑카 건물들의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실내를 완벽하게 구획하지 않는 느낌이에요. 실내라고 해도 에어컨을 거의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그늘 밑에 선풍기 틀어놓고 있는 게 훨씬 시원하고 쾌적한 느낌입니다. 저는 제프리 바와 하우스에 갔다가 확인해 보니까 투어가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고 해서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근처에 있는 카페로 좀 왔습니다. 일단 카페에서 시원하게 주스 한 잔 마시면서 앉아 있고요. 제프리 바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서요. 사실은 건축가로서 다른 건축가들에 대한 작품과 그의 인생, 생애에 대해서는 관심이 당연히 많죠. 그 중에서도 사실은 좀 오글거리는 얘기는 한데, 제가 건축을 처음 시작할 때 오히려 더 관심이 많았던 건 현대건축보다는 한국 전통건축이었어요. 제가 건축을 시작한 계기도 여행을 다니면서 또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절에 다니고 이런저런 문화유적을 많이 찾아다녔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건축과의 공간들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어요. 특히 이런 우리나라 옛 한옥에서 느껴지는 중정이라던가 또 이제 대청마루 이런 중성적인 공간이죠. 내부 공간이기도 하고 외부 공간이기도 한 이런 공간들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건축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모든 아마 전 세계 건축하는 사람들이 똑같을 거예요. 자신들의 전통 문화와 어떤 현대적인 건축 사이의 절묘한 조화,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죠.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나라의 많은 건축가들이 굉장히 서구적인 건축들을 지향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그렇기도 하고, 저 역시도 사실은 작업을 할 때 그런 경향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서도 머리 한켠으로는 이게 그냥 남의 나라에서 시작한 남의 나라의 건물을 비슷하게 따라 그리는 거 말고 어떻게 하면 누가 봐도 이건 한국적인데 라는 것들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형태적인 거가 됐든 어떤 구성적이거나 배치적인 요소가 됐든 아니면 공간적인 것들이 됐든 그런 것들에 대한 구현에 대해서 굉장히 갈증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역사가 오래됐고 어쨌든 그 지역적인 건축적 특징을 근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승화한 건축물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지역적인 특징, 지역적인 색채를 건축적으로 글로벌한 건축적으로 승화한 건축가들에 관심이 많았고, 그때 알게 된 두 명의 건축가가 루이스 바라간이랑 제프리 바와였습니다. 루이스 바라간은 멕시코 출신의 건축가고요. 흔히 이야기하는 제3세계 건축이 세계적인 어떤 흐름의 중심에 설 수도 있다라는 걸 실험적으로 보여줬던 건축가죠. 그 멕시코의 색채, 또 멕시코의 공간, 멕시코의 강렬한 태양과 그에 의해 만들어지는 어떤 공간들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아주 모던하게 풀어낸 건축가고요. 그리고 이 제프리 바와는 아시아의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지역주의 건축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 색채가 듬뿍 담긴 모더니스트였고, 그가 주창한, 그가 항상 이야기했던 그 트로피컬 모더니즘이라는 거, 열대의 이런 기후 속에서 만들어지는 근대 건축을 만들어내고 그걸 건축적으로 형상화시킨 그런 건축가고요. 이 스리랑카에는 그의 건물들이 아주 다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프리 바와가 건축을 시작한 계기는 굉장히 특이해요. 원래 부유한 법률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당연히 부모님처럼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스리랑카로 들어왔는데, 그런 다툼, 이기고 지고 또 때로는 정의와는 상관없이 클라이언트들의 요구에 따라 변호를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적성에 안 맞았나 봅니다. 제프리 바와는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게 어떤 계기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무렵에 이제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극동으로 해서 미국으로 해서 이렇게
유럽까지 여행을 가서 아마 이탈리아에서 정착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별장을 구입해서 거기서 뭐 생을 이어가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여의치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스리랑카로 다시 돌아와서 스리랑카의 열대 기후에다가 이탈리아에서 봤던 멋진 정원들을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스리랑카에 와서는 요 유명한 지역이죠. 갈레하고 콜롬보 사이에 루누강가라는 지역에 뭐 거대한 고무나무 농장을 구입을 해서 그곳에다가 이탈리아에서 보고 감명받고 그랬던 그 이탈리아식 거대한 정원을 만들고 싶어 했다고 해요. 근데 본인이 그 일을 하려다 보니 이게 생각만큼 기술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쉽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던 그 찰나에 이제 주변 지인들의 권유와 본인의 의지가 더해져서 건축을 제대로 공부하게 됩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서 몇 년간 공부를 해서 건축가가 된 다음에 스리랑카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숙원했던 그 루누강가에 본인의 정원과 건축에 대한 철학이 담긴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내요. 그렇다고 해서 제프리 바와가 지역주의를 맹신하거나 지역주의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는 어떤 전형적인 형태나 전통적으로 강요받는 이런 형식들을 좀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이 지역주의의 전통, 어떤 스리랑카 전통 문화에 대한 이런 형태나 어떤 감성들은 결국에 지워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런 스리랑카의 전통적인 형태들과 서구 건축의 어떤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아주 독특한 형태의 건물들이 만들어졌고요. 후대 사람들은 그걸 트로피컬 모더니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는 더 갤러리 카페라는 곳이고요. 제프리 바와가 생전에 한 30년 정도 본인의 건축 사무실로 썼던 곳입니다. 지금은 갤러리, 말 그대로 갤러리 겸 카페를 운영 중이고요.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일단 내부에 중정을 품고 있고 외관은 뭐 제프리 바와의 건물과 비슷하게 지붕은 기와 지붕을 써서 스리랑카의 전통 양식을 그대로 살렸으면서도 외벽은 아주 심플하고 모던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입구가 굉장히 서정적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건축이라는 울타리로 담고 있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에요. 아주 정적이고 고요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제프리 바와 건축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돌, 바람, 햇살, 자연, 물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과 건축의 관계 맺음 이런 걸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냈던 그런 건축가예요. 그래서 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건축으로 관입시키고 그걸 그대로 공간에 투영한 그런 공간이 돋보이는 곳입니다. 그 도로에서 딱 한 켜 들어왔을 뿐인데 굉장히 고요하고 물소리, 바람소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들려요. 또 뭔가 차원을 이동한 느낌이 좀 듭니다. 넓은 전면에 비해 좀 좁다 싶은 출입구로 들어왔더니 이렇게 길게 복도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한 방향으로 향하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그 끝이 굉장히 밝은 반외부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건물에 들어오면서부터 건물의 형태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사실 관심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결국엔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고 그 공간의 뭐 특징을 만들어내는 역할 정도? 확실히 솔리드한 건물이 주인공이 아니라 보이드한 공간을 주인공으로 만들려는 의지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양쪽의 회랑 사이로 빗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붕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빗물을 모아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폰드가 연못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가운데 빛이 떨어지면서 정 가운데는 저런 작품들이 배치되어 있고, 이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의 불분명한 이런 영역의 구분, 그리고 그런 불분명함이 자연스럽게 자연을 끌어들이고 빛을 그려들여서 결국에는 건물과 외부 공간이 전혀 괴리되지 않는 느낌을 만들어낸 거죠. 결국 이곳에서의 건축은 건축 자체보다 공간을 아주 잘 담아놓은 그릇 같은 역할입니다. 이 넓지 않은 공간에서 저 회랑과 회랑 그 사이에 빛이 떨어지고, 또 왼쪽으로는 이렇게 중정 같은 공간이 품어져 있고 굉장히 다채롭고요. 어떻게 이렇게 무게감 있으면서도 정적인 공간을 만들어냈는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입니다. 뭔가 억지로 꾸며놨다기보다는 실용적인 공간들이 구성되고, 그 사이사이 오픈 스페이스들에 아주 마음껏 감성을 담아낸 듯한 느낌, 아주 멋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 공간이 너무 좋은데요. 햇살과 바람, 그냥 스리랑카의 자연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공간인데 어느 장소,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느껴져서 계속 둘러보게 됩니다. 자, 이제 안으로 좀 걸어 들어가 보고 있는데요. 이 영역은 실제로 제프리 바와가 작업실과 사무실로 썼던 영역이라고 해요. 지금은 이렇게 카페로 만들어 놨고요. 이 공간을 지나면 또 외부 공간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엔 외부 공간을 건축이라는 수단으로 잘 연결하고 맺어 놓은 듯한 느낌입니다. 전면에 있는 마당보다 이 안쪽에 있는 마당이 훨씬 더 넓고요. 보다 좀 내추럴한 것 같아. 이런 외부 공간이 건축 공간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어떻게 위료되어 있느냐, 즉 어떻게 둘러싸여져서 만들어진 공간이냐는 거거든요. 높은 옆 건물의 벽체를 그대로 활용하고 그 밑에 야트막하게 담장을 하나 둘러쳐서 이게 우리 공간이라는 걸 좀 명시해주는 느낌이에요. 나무나 자연환경도 그대로고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카페의 느낌이 아마 제프리 바와가 의도했던 이 외부 공간을 그대로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역시나 햇살, 바람, 나뭇잎, 이 모든 것들이 참 멋진 공간입니다. 지금은 카페로 쓰이고 있는 이 공간이 과거에 제프리 바와가 자신의 사무실로 쓰던 공간이라고 하네요. 안쪽 마당에서 이제 전면 마당 쪽으로 걸어 나가고 있는 건데, 참 보면 제프리 바와는 이 외부 공간을 1시간도 떨어지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저기 어떻게든 외부 공간이 면하게끔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 흔히 건축적 산책로라고 이야기하죠. 건축 공간 내부를 걷다 보면 내부와 외부가 반복되고 또 반 외부와 반 내부가 반복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건물 안에 있는 건지 밖에 있는 건지조차 혼돈될 만큼 참 매력적인 공간이고, 그래서 참 매력적인 건축, 그리고 매력적인 건축가라는 생각이 이거 둘러보면서도 참 가슴 깊게 남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이 모호한 이런 공간은 우리 건축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에서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런 회랑이라는 공간도 그렇고, 또 공간 내부에 품고 있는 이 마당이라는 개념도 그렇고,
이렇게 몇 개 건물과 몇 개 공간을 번갈아 지나면 안쪽에 가장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공간이 나오는 공간 구성 방법도 굉장히 우리의 전통적인 공간 수법이랑 비슷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데 익숙하고 친근하고 아주 그거 극적으로 굉장히 자연을 표현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곳이 제프리 바와의 제프리 바와 하우스입니다. 바닥에 11번 집원이 표시되어 있고요. 이렇게 투어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걸 표시하고 있습니다. 투어는 2시부터라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투어를 하기 위해서 내부로 들어왔고요. 저 차는 제프리 바와가 타고 다니던 롤스로이스라고 해요. 그리고 벽에 걸려있는 그림들도 다 친구들의 작품이고, 일단 한 1시간 정도에 걸친 제프리 바와 하우스에 대한 건축 투어를 잘 마쳤고요. 설명해 주시는 분이 워낙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고, 일본인 부부랑 같이 투어를 했는데 일본인 부부는 오늘 여기서 하루 머문다고 하더라고요. 숙박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비싸던데 아마 제프리 바와를 좋아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칸달라마 호텔에서도 잤고 여기서도 자려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공간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와, 정말 건축가로서 이런 공간을 만들고 이런 공간에서 뭐 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잠을 자고 정말 꿈같은 일이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멋있었고요. 정말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와우, 이게 비디오 촬영이 일단 불가능하고 오로지 사진 촬영만 할 수 있고, 또 제프리 바와의 프라이빗한 스페이스들은 뭐 이런 사진 촬영조차도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누름만 담았는데, 아무래도 한국에서 사진집을 하나 구하든 작품집을 구하든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특히 작업 공간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제프리 바와의 침실에서 문을 열고 반대편 끝에 보여지는 길게 수직으로 놓여진 창이 하나 있는데 그 창으로 아주 멋진 나무가 있고요. 그 양쪽으로 본인이 간단하게 작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할 수 있는 뭐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던데, 거실 공간처럼 만들어져 있는 공간이 있는데, 와, 정말 한동안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 공간이 너무 멋있어서. 아무튼 잘 보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멋진 시간이었네요. 기차표가 좀 고민이었는데 그래도 호텔 직원이 어떻게 구했나 봅니다. 물론 비용을 좀 많이 주긴 했지만 아마 여기도 인도처럼 따까울 티켓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미리 예약할 수 있는 티켓은 한정적이고 당일날 아침에 선착순으로 판매하는 티켓을 인도에선 따까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정보에 의하면 기차표를 못 구할 경우에 호텔 직원이나 호텔에 얘기하면 아마 사람을 보내서 일찍 줄을 서게 해서 티켓을 구해주는 방식이 있다는 거 보면 아마 따까울 티켓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생각보다 좀 비싸긴 한데, 일단 내일 아누라다푸라까지 장거리를 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체력적인 걱정도 있고, 또 그냥 1등석이 한번 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비싸긴 한데 좀 덜 먹고 덜 쓰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내일 이동하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하나 해결했네요. 내일 아누라다푸라까지 잘 가면 될 것 같고, 저는 자꾸 지금 샴푸나 이런 걸 사야 되는데 까먹어가지고 며칠째 지금 손톱만한 비누 하나 가지고 살고 있어서 아유, 들어가 쉬느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시장 쪽으로 걸어가는 중입니다.